이어서 27강 주택경비, 국가중요시설 경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경비는 홈 시큐리티, 타운 시큐리티, 고층 빌딩 경비를 주로 의미하고, 국가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방위 산업체 같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홈 시큐리티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계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예를 들면 주방에 가면 도시 가스 누출 감지기가 있죠. 누출 감지기가 위에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 LPG는 공중으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서 공중에 천장에 가스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되는 소화 시스템도 천장에 이렇게 둥글게 붙어 있어요. 둥글게.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원형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 집들은 없지만 요즘 아파트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예를 들면 강제로 문을 열고 시도한다. 그러면 경보가 작동하죠. 그리고 여러분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바로 연결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홈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홈 시큐리티는 등장한 배경이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증가해가지고 집에 사람 비우는 경우도 많고, 독신자도 많죠. 지금 1인 가구가 10가구 중에서 4가구에서 5가구가 1인 가구로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흉악범죄, 지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또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안전 욕구도 증가하다 보니까 홈 시큐리티 시장이 발달하는 거죠. 수요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을 보면 1980년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세콤의 기획비 제도를 합작형태로 도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90년대 들면 인력경비와 기획비가 결합된 종합경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세콤이 기획비 장치를 설치해놓고 경비원이 출동을 하죠. 처음에는 기획비 시스템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90년대 이후에는 기획비하고 인력경비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기업체나 사무실에 만들었던 기획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각종 방범 업무, 구급 업무, 화재 이런 걸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주택용 방범기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유비쿼터스한 종합경비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전거, 그 다음에 전화기, 반려동물 관리, 냉장고 관리, TV 전원을 켜고 끄는 거,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또는 집에 있는 홈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에 손잡이에 달린 센서가 누군지를 확인해 준다. 변기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주치의에게 전달해서 알려준다.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있다. 건강에 문제 있으면 집안에서 원격 진료를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기계, 기구, 장치들이 컴퓨터와 연결된 거예요. 일종의 IoT죠. Internet of Things.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난방도, 날 추우면 난방도 켤 수 있죠. 가스불도 끌 수 있고 켤 수도 있고, TV도 켤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유비쿼터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든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컴퓨터로 연결된 시스템이죠.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스템, 이게 유비쿼터스입니다. 참 편리해졌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홈 시큐리티 기능과 가치는 여러분 설명해도 안 해도 알 겁니다. 주로 과거에는 침입 방지, 화재, 가스 누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있으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가스회사 자동으로 통보해서 출동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편리해졌죠. 홈뱅킹도
홈시키도 인터폰으로 할 수 있고, 식사 준비, 목욕 온수 기능. 일단 목욕물도 일부러 목욕탕 가서 받을 필요 없죠. 제어해가지고 컴퓨터로 제어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제어해서 목욕탕 물을 뜨고 내가 좋아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죠. 40도, 40도, 39도, 39도. 건강 체크. 그렇게 웰빙, 복지,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죠.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집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죠. 그러면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지하에서 주차장으로 차단기를 딱 돌리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차가 도착했습니다 하고 집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예를 들면 올라올 때 주차장에서 뭐 휴대폰으로 그 인터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어디 그 센서 있죠? 거기에 딱 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리면서 엘리베이터에 전달되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가 있는 층으로 지하 3층 하다면 지하 3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 이렇게까지 발전이 있죠.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홈 시큐리티의 어떤 기능, 가치, 발전성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어떤 비상벨 동작 감지기하고 비상벨 시스템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점차 보급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보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천장에 거실 천장에 둥글게 뭐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장시간 누워 자잖아요. 그럼 죽었나 싶어서 전화 옵니다. 그 화장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것도 홈 시큐리티죠. 고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죠. 일종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건 65세 이상 하는 거니까 돈 주고 하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운 시큐리티는 세대 단위가 아니고 하나의 넓은 지역 단위 방범 활동을 합니다. 지역 단위 방범 활동 또는 지역 단위 안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용인이나 수원 이런 일산 이런데 돈 많은 연예인들이 외곽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고급 빌라를 50세대를 분양을 하면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50평, 100평, 200평 되는데 그런 세대가 50세대 있으면 50세대 전체를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거기에 각종 범죄 예방, 안전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지역 단위 안전 시스템입니다. 그 해당 단위 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에 각종 방범 센서, 방제 센서, 비상 버튼, 홈 오토메이션 기기 이걸 다 설치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제어가 돼요. 그 다음에 경비원들이 그 지역에 같이 근무하는 거죠. 첨단 기계겸비 시스템과 인력겸비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도는 높아지고 경비는 절감돼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여러분 100평을 유지한다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시스템 하려면. 근데 여러 세대가 모여서 하니까 관리비가 적게 나오겠죠. 선진국은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신도시 지역, 재개발 지역, 신축 아파트, 이런 데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죠. 홈 시큐리티가 각 개별 세대 단위 안전활동이라면 타운 시큐리티는 일정한 50세대, 100세대 지역 단위 안전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빌딩 경비입니다. 여러분 고층 빌딩이 너무 많죠? 30층, 50층, 80층, 100층 많습니다. 근데 고층 빌딩 경비는 사실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막 결합돼 가지고 주차장 통제,
주차장 통제. 이게 주차장이 외부인이 들어오기 제일 쉬운 곳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외부인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어려워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층 건물 올라가려면 어떤 유리 칸막이가 되는 걸 통과해야 되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들어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입주민들만 갖고 있는 어떤 그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키가 없는 외부인들은 관리실로부터 또는 경비원으로부터 어떤 뭐 보안카드 같은 거나 키 같은 걸 받아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뭐 고층 빌딩 기밀이 강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운대 어디 뭐 고층 빌딩에 갔더니 지하철장에까지는 갔는데 지하철장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문하고자 하는 세대에 전화해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하철장에서 가채품입니다. 위층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비상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뭐 80층짜리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 출입구를 통제합니다. 외부 방문객과 내부 직원의 출입을 구분한다. 내부 직원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어떤 뭐 카드나 비밀카드나 보안카드를 갖고 있겠죠. 외부 방문객은 반드시 관리실을 거쳐서 어떤 출입증을 받거나 출입카드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마다 또 뭐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해서 정말 스크린도어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획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비원의 순찰에 있어 어떤 보완하는 거죠. 뭐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고층 빌딩 경비입니다.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외부인의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정말 잘된 일이죠. 번거롭긴 해죠. 뭐 짜장면 시켜 먹으려면 좀 번거롭긴 해도 전반적으로 보면 건물의 안전도는 굉장히 높아졌다. 다음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은 뭐냐면 공항, 항만, 원전, 방송국, 군사시설, 행정관서, 상수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 등, 그 다음에 우리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국,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런 시설물로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 것을 국가 중요시설 또는 국가 보안시설을 부르는데 이게 두 개 같은데 지정권자만 다를 뿐이요. 국방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라 부르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것은 국가 보안시설이라 부르는데 사실 내용을 듣다 보면 같습니다. 지정권자만 다를 뿐이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장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보안 지도 감독을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것은 국가보안이란 말이 붙었어요. 보안점검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란 말이 붙었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은 그냥 국가중요시설로 부릅니다. 그냥 공항, 항만, 원전, 방송국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청와대, 뭐 국회의사당,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정부종합청사 이런 것들이 다 국가중요댐, 중요관공서, 뭐 검찰청, 대검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에 따라서 가나다 기타급 4개로 분류합니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련 가능이 있어요. 이게 국방부령인데 여기 보면 가나다 기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되면은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쉽게 말하면 몇 개도 또는 전국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청와대입니다.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장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청사, 중앙청사입니다. 모든 원전, 모든 국제공항, 예를 들면 우리 김해공항, 뭐 인천신공항, 그 다음에 김포공항 이런 것들이죠.
제주공항, 국제공항. 그 다음에 대규모 항만시설, 뭐 부산항, 뭐 인천항, 평택항 이런 것들. 대규모 산업시설, 뭐 무슨 LG화학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있죠. 포항제철 이런 거. 한국은행 본점 이런 거 다 갔거든요. 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은 만일에 우리 서울이 점령될 위기에 있다. 그럼 피난 가야 됩니다. 6.25 때도 피난 갔죠.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갔습니다. 고려시대도 현종이 거란 침략이 있으니까 개경에서 나주로 피난을 갔죠. 임진왜란 선조도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 대통령이 잡히거나 국왕이 잡히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겁한 게 아니고 국가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왕이 잡히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유지하고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 나급은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한두 개 도 또는 한 개 도 정도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각 부처에 준한 기관 18개 부가 있는데 국방부는 가급이죠. 국방부 청사만 가급이에요. 나머지 17개 부는 나급입니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약처, 법제처. 지금 국가보훈부로 바뀌었죠. 이거는 국가보훈부.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다음에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이거는 청이라 붙은 것은 이 3개 기관만 나급입니다. 여기는 부처. 그 다음에 권익위, 공정거래, 금융위, 원안위는 여기 이에 준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중에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같은 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정부에서 지분을 51% 이상 갖고 있어요. 국책은행. 그 다음에 시중은행 본점. 예를 들면 농협 본점, 하나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일단 일정 수준의 발전 시설, 국내 비행장, 국제 공항이 아닌 비행장 이런 것들은 다급입니다. 그 다음에 다급은 국민생활에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예를 들면 우리 중앙질병관리청,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같은 거, 경찰청, 검찰청,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을 제외한. 그 다음에 국정원 지부, 이거는 각 시, 특별지부, 광역시, 그 다음에 도 단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지부장은 큰 데는 1급 공무원, 작은 데는 2급 공무원입니다. 부산은 장산 3 밑에 있죠. 한국은행 지역본부, 이건 우리나라 부산은 범일동에 있습니다. 이마트 옆에 있죠.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 이런 데는 다 급이죠. 남북 출입국 관리시설. 그 다음에 기타급은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입니다. 이거 기타급이요. 시군구청장은 지정할 권한이 없고 시도지사 이상이 지정하는 시설 기타급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기타급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킬 수 있는 경비 관련 법적 근거는 통합방위법입니다. 자, 이 통합방위법은 뭐냐면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있을 때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대통령 훈령 28호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에 불과했어요.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이거를 통합방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은 한참 밑에죠. 통합방위법으로 만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통합방위 또는 국가방위 요소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서 침투해 왔다. 그러면 국가방위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중요한 건 군, 경찰, 해병대도 군이죠. 군, 경찰, 예비군,
지역 예비군, 직장 예비군 다 포함이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이런 게 국가 방위 요소입니다. 이런 방위 요소를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지휘체계를 단일할 필요가 있죠. 한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작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 통합방위고요. 그래서 국가방위 요소는 국군, 경찰, 해경은 당연하죠. 자치경찰. 그 다음에 국가기관은 자치단체도 포함되죠. 예비군. 그 다음에 민방위대. 민방위. 그 다음에 이건 통합방위 협의회를 두는 직장인데 이거는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 국가 중요 시설인 직장.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가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도 국가방위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국가방위에서 통합해서 지휘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통합방위입니다. 그럼 국가 중요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경비를 하느냐? 이거는 경비 또는 방호 대치. 그래서 국가 중요에서는 방호지대를 구축한다는 말을 써요. 방호지대. 방호지대를 구축한다 이 말은 국가 중요에서는 종심 깊은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적의 기습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시설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3지대 또는 3전 개념의 방호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청와대가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미국도 백악관이 공격받으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항만이 공격받으면 안 되겠죠. 만일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제일 먼저 타격할 거 어떻겠습니까?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정부 청사, 그 다음에 군 관련 중요 통신망, 상군본부, 그 다음에 부산항만, 인천항만, 평택항만이겠죠. 왜 부산항만으로 미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형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 선제 타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 중에서는 어떤 경우도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공격을 받더라도 시설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지대 개념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통합방위법 밑에 통합방위 지침 세부식 지침칸이 있어요. 거기 보면 1지대, 2지대, 3지대로 나눴습니다. 자, 1지대는 경계지대라 불리면서 가장 바깥입니다. 자, 원전이라고 생각하면 원전의 제일 바깥 울타리 바깥입니다. 보세요. 원전에 울타리가 있다, 담벼락에 울타리가 있다고 치면 울타리 바깥에서부터 울타리 쪽으로 접근해 오겠죠? 예상 접근로상에 있는 주요 목, 그 다음에 감제고지를 장하는 선입니다. 제가 고리 원자력에 가보니까 원자력 담장 밖에 올라가면 고지대가 있어요. 원전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가 감제고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제고지를 정원기자 또는 특수경비원들이 장악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외곽 경기지대를 연결하는 선, 이게 제1지대 경기지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병력을 배치하고 잠복을 하고 매복하는 것이 원칙이죠. 제2지대는 주방어지대인데 시설 울타리를 이를 말합니다. 외곽 울타리죠. 그 외곽 울타리부터가 사실은 원전 내부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어떤 방호시설물, 뭐 CCTV, 뭐 철조망, 이중철조망 같은 거 설치하죠. 그 다음에 고정초소, 뭐 설치하고 순찰 근무를 계속 돌죠. 사방을 돌아가면서 순찰 초소가 쫙 있고 철조망 설치되어 있고 각종 감지기, 경보 이런 게 설치되어 있죠. 이게 2지대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원전을 점령하러 들어온다 했을 때도 1지대를 통과해야 2지대 올 수 있죠. 2지대를 통과해야 3지대 갈 수 있어요. 3지대는 최후방어선입니다. 주요 핵심부는 지하화되거나 위장이 되어야 되고 항상 경비원의 감시하에 있어야 되고 방호벽, 방탄막, 적외선 감지기 등 방호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방호벽은 예를 들면 뭐 차량 폭탄 테러가 있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뭐 높이 한 1.5 내지 2m 정도의 콘크리트 담벼락이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방탄막은 뭐 예를 들면 창문 같은데 수류탄을 던지면 창문이 깨져가지고 안에 폭발할 수 있죠. 그래서 창문 같은데 이 수류탄이라든가 어떤 폭탄을 던졌을 때 이 창문이 깨지 않도록 외부에 설치한 어떤 무슨 철조망 같은 거 또는 뭐 이게 보호망 같은 거, 이런 것이 방탄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침투했을 때 적외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감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제3지대입니다. 핵심 방어지대. 원전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핵심 방어지대는 원자로 있죠. 원자로. 그게 핵심이죠. 원자로 연결된 발전시설, 원자를 통제하는 상황실, 이런 것들은 제3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경호에서 3선 개념하고 국가중요시설 경호에서 3지대 개념하고 같은데 부른 순서만 달라요. 국가중요시설은 제일 바깥을 1지대, 2지대, 바깥에서 1, 2, 3을 두는데 나중에 경호하게 되면 3선 개념 경호, 3중 경호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깥에서부터 3, 2, 1로 들어옵니다. 국가중요시설은 거꾸로 바깥에서 1, 2, 3을 들어오고 그것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의 지휘통제 내지는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통합방위법이 나와 있어요. 평상시에 경비활동, 보안활동은 시설주가 1차 책임을 집니다. 2차 경비 보안점검은 관계행정을 기관할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하는데 이 관계행정기관장은 부산 같으면 예를 들면 부산경찰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도 같이 감독하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에 관한 최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평상시 하면 국정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유사시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게 통합방위 사태예요. 적이 침투해 왔다. 이럴 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침투하면 갑종사태, 중간규모가 뭐 을종사태. 예를 들면 우리 68년도에 1.1 사태 있었죠. 31명의 간첩 쳐들어갔고 울진 삼척지구 간첩 사건은 약 120명의 간첩 쳐들어갔어요. 이게 을종사태 정도 됩니다. 병종사태는 다대포 간첩 침투 사건, 한 뭐 10명 이내, 10명 내외의 간첩 침투였다. 이게 정도 병종사태입니다. 이 갑종사태가 났다 하면 이거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침투하거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있다. 예를 들면 미사일 공격을 했다. 스쿼드 미사일 공격을 했다. 장사포를 수백 발 쐈다. 이러면 갑종사태죠. 그러면 이게 작전지를 누가 하느냐? 통합방위본부장이 기본적으로. 통합방위본부장은 누구냐? 합참의장이요. 합참본부 의장. 14개죠. 그래서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한도에 그친다면은 지역군사령관이 지휘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만 스쿼드 미사일이 한두 발 떨어졌다. 그러면 53사단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미사일 공격이 여러 도에 걸쳐 떨어졌다. 그러면 합참부장이 전체 전국을 통합지휘합니다. 국가방위요소를. 아시겠죠? 여기 지역군사령관의 개념은 보통은 사단장인데 우리 법에는 지역 여단장, 원스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도 단위에는 다 향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장이 사실상 갑종사태 때는 통합방위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육군대장이 하거나 육군소장이 한다.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되기 어려워서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진 삼척지구 또는 1.1 사태는 울진 삼척지구는 강원도죠. 그러면 강원도 지역군 투스타가 통합방위본부장이 되는 거고 1.1 사태는 서울에서 일어났죠. 서울에서 세금정을 넘어서 종로경찰서 쪽으로 왔기 때문에 서울을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관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1.1 사태 때 경찰에서 종로경찰서에 하던 최규식 총경이 순직을 했죠. 최규식 총경하고 경찰관 여러 명이 순직했습니다. 최규식 총경이 경무원으로 추서가 되면서 그 공적을 기리는 동상이 경찰학교에 설치가 되겠죠. 그러나 병종사태는 10명의 내외 간첩이죠. 소규모 적이 침투 시 또는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될 때 이때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시도경찰청장이 되는 경우는 경찰 단독 책임제 그런 게 있어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여기는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장, 울릉도, 독도는 경북경찰청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됩니다. 울릉도에 간첩 침입했다. 그러면 경북경찰청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 다 대포 침입했다. 그러면 53사 부산의 향토사단장인 53사단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되고, 만약 부산 앞바다에 그 잠수정을 타고 간첩이 소규모 침입했다. 그러면 삼함대죠. 부산은 삼함대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삼함대 사령관이 통합방위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동해안은 1함대, 서해안은 2함대, 남해안은 3함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통합방위 사태 때 지휘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27강이네요. 27강 그래서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고 통합방위 작전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자, 국가 중에서는 3지대 개념을 종신 깊은 종신 깊은 제가 설명 안 했네요. 가만 보니까 어디 갔지? 요 종신 깊은 방어시설 구축한다 이 말은 이게 원전이 있으면 원전 핵심 시설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이 있죠. 그 외곽에서 이게 제 핵심 시설까지 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적어도 500에서 1000m는 돼요. 그게 종심이 깊다는 뜻입니다. 침투하려면 굉장히 여러 단계의 장애물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걸 종심 깊은 방어시설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3지대가 아니고 1지대 같으면 한 개 방어선 밖에서 한 개 방어선 뚫으면 원전이 파괴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종심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국가왕 중요시설의 종류, 강화다, 기타, 그리고 지정권자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빌딩 경비, 타운 시큐리티 경비, 홈 시큐리티,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어떤 홈 시큐리티의 발전 과정, 이렇게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입실강